중국은 꺾이고 아세안과 미국이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한국의 수출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 쪽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매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장기적으로 좀 아세안 국가를 주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연간 GDP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22년, 23년, 24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쪽이 신흥아시아예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입니다. 그동안에 아시아도 높았지만 왜냐면은 중국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네. 브릭스라고 했잖아요. 브릭스. 네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아니죠. 신흥국, 요게 라틴 아메리카, 네. 그리고 요게 아시아였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요 두 개가 브릭스라고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브릭스는 거의 안 좋아요. 선진국 정도의 성장밖에 안 나와요. 이제 남은 거는 아시아 쪽,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인데, 네. 에이, 아시아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옛날보다 떨어진 건 맞는데, 옛날보다 떨어진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성장률이 레벨이 툭 떨어지면서, 네. 요 레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인도,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24년까지 성장률이 6%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브릭스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예전에 탈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중국까지도 중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아세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세안 그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왜 주목해야 돼? 그 이유는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은 지역 국가별 수출 비중이거든요. 한국의 수출 비중. 보시면은 중국은 한때 30% 넘나들던 게 지금 20% 중초반이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2006년부터 쭉 쉬지 않고 올라온 지역이 아세안이에요. 고성장을 하기도 하고 한국도 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아세안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서 수출 비중이 19%예요, 지금. 전 지역에서 2등입니다. 근데 저 그래프만 보면은 나중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약간 골든크로스 네.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몇 년 뒤에는. 네. 왜냐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5%대 왔다 갔다 할 텐데 다른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60%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네. 거꾸로 이 격차는 좁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오는 게 미국이죠. 미국도 쫙 비중이 줄었다가 2012년, 13년,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중국은 꺾이고 아세안과 미국이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IPEF 가입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아세안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팔아봤자 뭐 옷 팔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아세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섬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TV를 많이 보나?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죠? 그거는 공장도 가 있고, 그런 우리나라 공장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도 있고, 보시면은 뭐 섬유나 석유 제품들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섬유류고, 이게 석유 제품은 떨어지는데, 이게 반도체는 좀 유지되고 있고, 보시면은 무선통신기기는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IT 비중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세안의 성장성, 그리고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IT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들은, 당분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그런 흐름들을 한번 거치고 난 뒤에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너무 편중되었었던 것들이 좀 다변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좀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 쪽을 좀 집중하고, IT가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세안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지금 본 정권도 그렇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워낙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심하게 쓰다 보니까 뭐 애플도 그렇고 지금 공급망을 약간 동남아 쪽으로 재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좀 아세안 쪽이
약간 탈중국 수혜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IPF 들어가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인도 태평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 인도 태평양 모두 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딱 자를 수 있느냐? 못 자르죠. 못 자르죠. 네, 그리고 IPF를 왜 만들었냐? 이전에 만들었던 기구들이 다 안 먹혔기 때문에 또 새로 만든 거거든요. 왜? 인도 태평양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과 같이 뭔가를 함으로써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 쪽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또 이해득실이 있을 거고 거기서 밀당을 할 수 있는 관계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싹둑 잘라버리고 중국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도. 네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미국은 이미 했겠죠. 그렇죠. 미국도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못하고 있는데 그쵸. 다른 나라들한테 하라 그러면 그냥 먹히겠냐고. 인도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그러면 너네부터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신에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기회를 찾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IPF 들어간 거라든지 전반적인 트렌드는 아세안 쪽의 시장에 좀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증시에는 한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는 또 다른 재평 과정을 통해서 좀 좋은 기회, 모멘텀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크게 본다면은 아세안 쪽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뭐 지수 관점에서 네.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세안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네. 뭐 IT라든지 네. 보여주신 그런 기업 쪽에도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국 증시, 한국 경제에도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뭐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큰 그림에서 보면 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은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불리하기보다는 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중국 비중이 이만큼 커서 막 중국 증시 흔들리면 같이 맞습니다. 흔들리고 네. 이거보다는 아세안 쪽이랑 미국 비중이 커지면서 네. 좀 약간 중국과 이렇게 그쵸. 다변화되는 거죠. 네네. 비중이 비슷하게 된다면 중국이 30%, 나머지가 15% 한다면 얘가 2배 이상이잖아요. 얘네 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20% 초반, 19%, 17% 하면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얘네 둘이 합치면 중국을 이긴다고 본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높은 쪽에서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성장성을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좀 수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 공식 뷰입니다. 저는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저점은 통과했고, 이제 3분기 중후반까지 7, 8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2,800선 후반, 2,900선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도레를 충분히 즐기되, 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채권이나 금, 달러,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네.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온 뒤에는 또 다른 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이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물가, 중국, 우크라이나, 공물가 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막 짊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긴 하겠죠, 기분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좀 마음 아프더라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시각이나 뷰들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너무나도 주식에 오리엔티드 되기보다는 여러 자산 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채권이라든지 금, 달러 이런 안전자산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수익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식이 힘들 때 또 다른 수익처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몇 달 동안 공부를 하셔서 이경민 팀장이 여기 가면은 좀 채권을 사라 그랬는데 금이나 달러를 보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시고 요즘은 또 ETF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식에
주식 하나에만 오리엔티 되는 것보다는 좀 자산군을 넓혀서 생각을 하실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주식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수익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시각을 좀 넓혀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힘든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고, 이런 데서 수익을 내 자산을 잘 지켜놓으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때까지 잘 지키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많은 분들이 내년, 후년에는 좀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전망할 때는 제가 모두들 힘들겠지만 이런 꽃이 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여러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신다면 아마 이번 흐름들의 큰 파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내 자산을 잘 지키실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한번 그 반등이 나온다, 안돌레리는 나온다. 네. 물론 이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이렇게 뷰를 제시한 것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저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연간 전망을 이렇게 월간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내년 이런 변수들이 더 리스크 무게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렇죠.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세미나 가면서도 말씀드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 리스크 변수들이나 아니면 상하 전개되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뭐 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봐주십시오. 만약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팡팡팡 들어왔고 이게 들어왔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계속 끌고 가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흐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왔던 변수들이 이슈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매크로 팩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가셔야 된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뷰를 제시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외부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네. 미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네. 있으니까 그래 3분기 팔고 뭐 4분기 현금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이제 뭔가 변하거나 중요한 주식시장의 이정표가 발생을 하면은 또 다시 모셔서 네. 저희가 또 그때 이제 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얼마까지 간다. 그거보다는 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핵심적인 네. 역할을 할 것이고 실제 4분기에 침체가 온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충분히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지표를 잘 보시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